자, 챕터 4로 갑니다. 우리 주택 상환 사채가 나오네요. 주택 상환 사채. 자, 우리 공법에 채권이 4개가 나오죠. 토지로 상환한다, 주택으로 상환한다는 채권이 있었죠. 자, 토지로 상환한다는 말은 토지로 돌려준다는 말이고, 주택으로 상환한다는 말은 주택으로 돌려준단 말이죠. 주택으로 돌려준다.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하고 주택 상환 사채는 누가 발행할까요? 사업하는 자가 발행하겠죠. 우리 요약집엔 43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439페이지. 사업하는 자가 발행합니다. 그러면 주택법에 사업하는 자는 사업주체라고 불렀는데 사업주체 중에 누가 발행한다고? 등록사업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합니다. 자, 우리가 채권 발행할 때는 절차가 직업보정하고 승인 2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은 직업보정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공공은 무슨 절차만 있어? 승인. 자, 우리 주택상환사채는 누구한테 승인 받는다? 국장, 승인권자 하나 기억합니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승인 절차만 있고 직업보정은 없겠죠. 근데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는 등록사업자는 민간이기 때문에 직업보정도 나와요. 금융기관 등의 직업보정도 받아야 되고 또 등록사업자는 각종 보증금, 건설 실적 등의 이런 요건을 갖춰야 돼. 자,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려면 자본금 얼마 이상인 법인? 5억 이상인 법인이 발행합니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는 개인이 안 돼요. 법인만 돼, 법인만. 그리고 이 법인은 그냥 법인이 아니고 건설업에 등록한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설사업자죠. 건설사업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택상환사채는 자본금 5억 빼고는 모르면 다 3이야. 뭐 2년이 나중에 하나 있지만 전부 3이야. 그럼 건설 실적은 최근 몇 년간? 전부 3이라니까.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이죠. 연평균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등록사업자 요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보정도 설정해야 되고 이래야 발행이 되는 거예요. 특히 등록사업자는 무한정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최근 몇 년간? 3년간 연평균 건설 호수만큼만 채권 발행이 가능해요. 3년간 연평균 건설로. 토지주택공사는 관계없는 거죠. 그리고 이 주택상환사채라는 건 주택으로 상환한다는 뜻인데 그 상환이 몇 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돼? 3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상환한다는 말이 입주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계약 체결하는 날입니다. 사채 발행일로부터 계약 체결하죠. 그날까지가 몇 년이 넘으면 안 돼? 3년. 뭐 말인지 아시겠죠? 자, 주택상환사채는 이름이 사채잖아요. 일반 회사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없는 건 상법을 준용합니다. 상법에 무슨 규정을 준용한다?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법에 없는 건 상법을 준용한다. 이 등록사업자가 사채를 발행했는데 만약에 등록이 말소되어 버렸죠. 그렇다고 사채 효력에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 없습니다. 등록이 말소돼도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다. 영향 미치면 큰일 나지. 그렇죠? 뭐 등등 이런 내용의 사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채는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이에요, 무기명이에요? 기명이죠. 기명입니다. 기명은 액면 발행도 되고 할인 발행도 되고 다 됩니다. 기명정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자유롭지 않죠. 주택상환사채는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주택상환사채 양도 된다 안 된다? 방금 안 된다 했잖아. 조상증 딱지 3년 3천만 원짜리라니까. 토지상환 채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주택상환사채는 양도는 안 되지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양도가 됩니다. 그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정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은 세 개가 이사가는 거 이사가는 거. 첫 번째 근무, 시행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학, 결혼 있죠.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사간다. 두 번째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간다. 세 번째 어디로 간다? 해외 아니면 체류는 몇 년? 2년 이상. 똑같잖아요. 아시겠죠?
그 경우만 사채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중도 해약 양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양도를 하면 명의 변경을 어떻게 한다고? 원부에 바꿔 적어야 명의 변경이 되는 거야. 채권에 바꿔 적어야 뭐가 생기고? 대항력이 생기고. 됐죠?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등록 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맞죠? 대통령에서 자본금 얼마가 돼야 돼? 5억 이상, 5억 이상인 법인이라고 했죠.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전공사에 보증을 받은 경우만 발행할 수 있다. 맞네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자, 주택상환사채는 누구한테 승인받아? 국장입니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정권이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을 어디에 적어야 명의 변경이 돼? 원부. 채권은 대항력이고. 4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면 안 되죠.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하여 주택법보다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우선 적용합니까? 주택법에 없으면 상법을 준용한다니까. 주택법에 없으면 상법을 준용하는 거예요. 자, 실전 문제 1번으로 갑니다.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나왔네.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돼 있죠.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를 괄호로 한번 묶어보세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걸 괄호로 묶어보세요. 또 입주자 대피회의 있죠. 괄호로 묶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방금 3개를 괄호로 묶었잖아요. 이 3개가 리모델링 주체입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주체예요. 그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이걸 입사관,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도 할 수 있고요. 입주자 대표회의도 할 수 있고요.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를 이해하셔야 되느냐. 리모델링은 전부 시군구에 뭘 받아서 해? 허가받아 하죠. 허가받아 하는데 조합은 아까 100% 동의가 필요 없죠. 조합은 얼마 동의 받았어? 조합 만들 때는 3분의 2 과반수. 기억납니까? 나중에 허가받을 때는 75%, 50% 이 동의 받았잖아. 그러면 조합이 할 때는 75%, 50% 동의만 있으면 돼. 그런데 조합이 안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이때가 하죠. 아니면 입사관이 하죠. 이런 자가 할 때는 몇 프로 동의 받아야 돼? 100% 전원. 아시겠죠? 100% 전원.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은 동의수를 기억하셔야 되고 조합을 안 만들고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사관이 할 때는 100%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 놓고 1번 읽어봅니다. 공동주택의 입사관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서 시군구청장이 뭘 받아? 허가. 리모델링은 뭐 받아 한다? 허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면 사업계획 승인도 받는다. 2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 동별로 한다. 그 1번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죠. 그 동의 비율 있죠. 동의 비율 거기다 적으세요. 전체 동의. 그 동의 1번에다가 입사관이 할 때는 얼마 동의 받는다고? 전체. 전체의 동의나 전원의 동의나 100% 동의나 다 같은 말입니다. 동의를 받는다. 2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로 할 수도 있고 동별로 할 수도 있죠. 동별로도 가능하다. 3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운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뭐하기 전까지는 철회된다 안 된다? 철회가 되죠? 철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한다. 자, 주택조합을 만드는 경우와 나중에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허가받는 건 동의가 달라요. 4번 지문은
조합 만드는 겁니까? 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전체 리모델링 구호의 전체 구호의 얼마? 75%죠. 동별 구호의 얼마? 50%죠. 75% 5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5% 50%. 아까 조합 만들 때는 전체 얼마? 3분의 2. 동별 얼마? 과반수 이렇게 됐었죠. 5번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동의 전체죠. 그러니까 동의 구의 얼마? 75%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넘어갑니다.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권자와 대상지역이죠. 자, 요 기본계획은 자, 우리가 공법에 기본계획 세 가지를 비교했는데 기억납니까? 우리 국회법에는 무슨 기본계획이 있어? 도시군 기본계획 있잖아. 도시군 기본계획. 우리 정비법에도 기본계획 있지? 정비법에도 기본방침 기본계획 이렇게 있었잖아. 그 다음에 우리 주택법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있죠? 자, 우리 국회법의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도시군이 뭔데?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 우리 정비법의 기본계획은 걔들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누가 빠졌어? 군수가 빠졌지. 군수. 정비법의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했어? 시장까지. 우리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거기서 또 하나가 빠지거든. 누가 빠지겠어? 시장까지 수립하는 것 중에 한 개 뺀다면 대도시가 아닌 시를 빼야지. 대도시가 아닌 시. 아시겠죠? 그럼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누구까지 수립 의무가 있다? 대도시까지 수립 의무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까지 수립 의무가 있다. 그럼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 의무가 있다 없다?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 의무가 없죠. 대도시까지 수립 의무가 있다는 말은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 의무가 없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 맞죠? 우리 정비법은 대도시든 뭐든 시장까지는 다 수립 의무가 있잖아. 기억납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정비법의 기본계획은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안 해도 됐죠. 이야기하지 말까? 알아듣고 있어요. 정비법은 대도시가 아닌 시는 본래 수립 의무가 있는데 도지사가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고. 근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반대라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반대야. 반대가 뭔데? 대도시까지 수립 의무가 있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본래 수립 의무가 없다니까. 없는데 도지사가 하라 그러면 해야 돼. 구분이 가요? 정비법하고 반대라고. 정비법하고 반대라고. 그래서 1번 봅시다.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 10년 단위. 10년 단위. 요것도 10년 단위고 5년마다 재검토합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정비법 기본계획도 똑같죠? 10년 단위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우리 특강 자료에 그걸 모아놔서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한번 봐. 2번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본래는 수립 의무가 없죠? 여기는 없는 거야. 그런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에 우려되어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뭐 해야 된다? 수립을 하여야 한다. 본래는 없는데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고 인정하면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3번의 기준은 당연히 국장이 정할 겁니다. 자, 우리 시험에 가끔 물어보면 4번 절차를 물어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뭐다? 의협심. 우리 국회법의 도시계획 절차를 다 거쳐요. 의견은 누구 의견? 주지 의견. 협의심의는 아실 테고 그죠? 협의심의. 자, 그런데 뭘 물어보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시장.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수립할 수 있죠. 포함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방의회는 며칠인 의견 제시한다? 30일.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협의심의를 어디 한번 적어볼까? 협의심의. 자, 그러면 승인을 하거나 대도시 여기는 또 특징이 대도시까지도 대도시든 아니든 다 승인받아. 자, 우리 공법에 기본계획 3개 중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승인받는 건 정비법밖에 없어요.
정비법만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승인받고 나머지 여기는 대도시도 다 승인받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거 알라 그러면 안 돼. 구체적 알라 그러면은 그런 머리가 아파 안 되고 협의 심의를 하는데 협의 요청 받은 자는 며칠이나 의견 제시할까? 협의 요청 받은 자 30일. 작년에 주택가에서 시험 문제 그걸 물었다. 협의 요청 받은 자는 며칠이나 의견 제시한다? 30일. 근데 되게 복잡해. 버리고 싶어. 그런데 뭐하고 똑같아요? 국계법의 광역하고 기본계획 똑같잖아. 국계법의 광역도시계획 지방의회 며칠이나 의견 제시했어? 30일. 협의 요청 받은 자도 며칠? 30일이었잖아. 그럼 리버델링 기본계획도 국계법하고 똑같다고 같이 그냥 묶어서 기억해요. 정비법에는 지방의회 의견 며칠이에요? 60일이요. 정비법은 60일이었고 국계법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30일이다. 의회도 며칠? 30일. 협의 요청 받은 행정기관도 30일.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는 됐지요? 3번 문제는 위에 나온 질문 똑같습니다. 주민에게 공람은 당연히 14일일 것이고 지방의회는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한다. 자, 또 4번 주택상환사채 문제 한번 더 봅시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며 맞죠? 최근 3년간 연평균 300. 전부 숫자는 3이라니까. 연평균 얼마? 300. 세대 이상을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발행 방법은 무기명입니까? 기명입니까? 기명. 상호 주택하고 토지 상호는 기명. 기명은 액면 발행도 되고 할인 발행도 됩니다. 액면 할인 발행이 다 가능합니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장의 요청에 의해서 발행한다. 누가 발행?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한다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장관이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승인은 누가 하고? 국장. 승인은 국장.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 이상이어야 된다. 뭐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려면 5억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어떤 경우에 양도할 수 없다는 건 잘못됐죠. 아까 이사하는 거 3개 있었잖아. 이사하는 거 3개. 그 3가지 경우는 양도가 됩니다.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가요? 안 나와 있네. 아까 3개 했죠. 그 3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렇게 3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5번 주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슨 법을 준용한다고 그랬어요? 상법. 이거는 상법의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5번 문제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더 이상 내용 나올 게 없죠. 7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8번 문제는 아까 설명드렸죠. 상환기간 3년을 초과 못한다는 건 그 3년은 언제까지 3년을 말한다?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죠. 입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공급계약 체결일까지가 3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9번 문제 봅시다. 갑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90제곱미터인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다. 주택법령상 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갑의 주택은 수도권에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적용 대상이다. 자, 갑의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아파트죠. 아파트는 단지형이 있다 없다? 아파트는 단지형이 없죠. 단지형은 연립,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밖에 없잖아. 그래서 아파트는 원룸에밖에 없으니까 원룸형은 주거전용 면적 얼마? 50가지밖에 못 짓죠. 그래서 90인 아파트는 도시형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될 수 없다. 갑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 지역주택의 조합원 자격이 있으려면 집이 없거나 사이즈 얼마? 85 이하죠. 85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90이 있으니까 안 된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갑은 직장주택조합은 자격이 없다.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자격이 없죠. 85 이하가 한 채 있어야 되는데 90이니까 안 된다. 국민주택은 무조건 집이 있으면 안 되고 국민주택 공급받는 거 말고도 85 이하인 주택 한 개만 있는 경우만 됩니다. 4번 갑이 자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로부터 10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돼 있는데 우리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외워본 적이 없죠. 전매 제한 기간을 외워본 적이 없잖아. 외워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안 했어 그냥. 그리고 요 4번 지문은 그냥 몰라도 돼. 4번 지문 자체는 전매 제한 기간이 지금 몇 년이라고 나올 수가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일지구냐 아니냐 공공택지냐 아니냐에 따라 다 달라. 전매 제한 기간이. 그러니까 몰라도 돼. 4번 지문은 몰라도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므로 해당 주택을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3년 3천만 원이죠. 여기 공급 질서 교란 금지도 3년 3천만 원. 당첨되고 나면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해도 3년 3천만 원. 양쪽이 다 3년 3천만 원이에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넘겨봅니다. 10번, 11번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인데 우리 지금 딱 한번 물어봤어요. 최근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한마디로 뭡니까? 반값 아파트죠. 땅은 뭐하고 토지는 임대, 주택은 뭐하고 아파트는 분양. 아시겠죠? 그러면 땅은 안 사는 거예요. 땅은 치료를 주고 아파트만 분양받는 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인데 자 읽어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참고로 40년 이내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우리 정비법에서 지분형 주택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잠시라도 들어본 적 있죠? 지분형. 그 누구하고 누구가 지분을 갖는 거야? 토지, 주택, 공사 등하고 분양받는 자가. 아시겠죠? 사이즈 얼마? 60이야. 그때는 지분을 공동 지분을 갖는다는 뜻이잖아. 그 지분은 몇 년 동안에 공동 소유하는 거죠? 10년 범위 안에서 시행자가 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10년 범위 안에서. 그런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40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년은 아니고 40년 이내입니다. 이 경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75% 이상, 75%는 분수를 나타내면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은 또 40년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40년 하나 기억하시고. 자, 갱신하려면 75% 이상이 동의를 하면 갱신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합니다.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하죠. 그런데 그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 기간 동안 밑줄 긋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우리 지상권은 그 목적이 분명해야죠. 그 목적이 이 구분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지상권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나중에 재건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0년 이내에 정했는데 40년이 되기 전에 아파트를 재건축해야 되겠다. 이러면 재건축이 된다는 거죠. 왜? 지상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우리 지상권 설정하면 건물이 없어지면은 지상권 소멸합니까? 건물이 없어져도 지상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그래서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 토지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월별. 그러니까 월세 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합의만 되면 그 월별 임대료를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요게 거꾸로 한번 물어봤어. 거꾸로. 보증금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원칙이고 합의가 되면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5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집합건물법 순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집합건물법이 특별법이죠. 어차피 이게 아파트일 거 아니에요. 집합건물일 거 아니에요. 집합건물이니까 항상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고 집합건물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 규정을 뭐하겠다? 적용하겠다. 그 있는 지문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11번 문제도 그 지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뭐 할 수 있어? 재건축. 틀린 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비법 등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는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집합건물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재건축한다 이 말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해당 주택 소유자를 정비법의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우리 정비법의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누가 토지 등 소유자가 돼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토지 지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토지 지분 없죠? 없잖아. 없지만 그 주택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 임대부 분양, 여전히 재건축해도 무슨 주택이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분양주택인데 재건축한 주택의 자, 그 5번 지문을 먼저 읽을게요.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합의가 있으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전환해서 일반 주택으로 분양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재건축을 했죠. 재건축해도 여전히 무슨 주택이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죠. 근데 둘이 땅 주인하고 합의 봤죠. 일반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여전히 토지 임대부인데 합의만 되면 일반 주택으로 분양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없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4번은 재건축한 주택은 이제 준공인가로부터 아파트 다 지었죠. 그럼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았죠. 임대차 기간 동안은 여전히 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다시 성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애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번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12번 같은 문제 있죠? 12번 같은 문제는 못 풉니다. 농지법 있죠? 농지법 우리가 좀 시간이 되면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농지법 두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정도는 알고 맞추고 한 문제 정도는 찍어서 맞추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어쨌든 1년 내내 농지법 공부해도요. 1년 내내 해도 그래요. 예전에는 공법을 최소 2주 과정에서 한 10주 이렇게 강의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 농지법을 매 수나마다 했어요. 그래도 가면 한 문제는 알고 맞추고 한 문제는 찍어서 맞추고. 그래도 운 좋으면 두 문제가 다 아는 문제가 나오는데 농지법도 양이 되게 많아요. 농지법도 한 문제 못 맞추게 해야 되겠다면 못 맞춥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